여자는 자고로 밖으로 나돌면 안 돼. 남편 내조 잘하고 시부모 잘 모시는 게 최고의 미덕이지.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저 옛날 분이시라 하시는 의례적인 덕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10년의 청춘을 갉아먹을 지독한 저주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살이 된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기막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당시 시댁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무리하게 벌이신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 전체가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눈물로 결혼을 말리셨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사랑 하나만 믿고 제 모아둔 전 재산을 털어 시댁에 급한 불을 꺼주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끌어모아 시부모님이 사실 작은 아파트까지 마련해드렸죠. 그렇게 시작된 맞벌이 생활. 저는 시댁에 남은 빚을 갚고 우리 부부의 미래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시댁에 들러 저녁을 차려드리고 주말이면 밀린 시댁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습니다. 제 피땀으로 시댁의 가세가 안정을 찾아갈 즈음 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결국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당장 일을 쉬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년을 바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저를 안쓰러워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멀쩡하게 생겨서 벌써부터 집구석에 눌러앉아 남편 등골을 빼먹으려 들어. 내 아들 혼자 벌어서 이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리라고. 내가 아주 복에 겨웠구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월급 통장을 통째로 가져다 바치며 시댁 빚을 갚아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남편 등골을 빼먹는 식충이 취급이라니요.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은 제가 전업주부가 되자 교묘하게 시어머니의 구박을 방관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옛날 분이라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다 우리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 당신이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엄마 비위 좀 잘 맞춰드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남편의 방관 속에서 시어머니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등등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 반찬 투정을 하고 심지어 동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제가 차린 밥상을 대접받으며 제 험담을 안주 삼아 떠들어댔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리는 애도 못 가지면서 집에서 밥만 축내고 있어. 속이 터져, 속이 터져. 아이 문제. 그것은 제 가슴에 박힌 가장 큰 대못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아이가 없는 건 남편 쪽의 문제가 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남편의 기형정자 비율이 높아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며 동네방네 성녀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끝까지 입을 다물었던 제 배려가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독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숨막히는 시집살이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현관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우산도 쓰지 않은 시어머니가 흠뻑 젖은 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등 뒤로 웬 낯선 남자아이 하나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예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어 거실 한가운데로 밀어넣으며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로 선언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야? 내 먼 친척 조카 손주다. 애비애미가 쌍으로 사고로 죽어서 고아가 됐다는데 핏줄을 어떻게 길바닥에 나앉게 둬. 오늘부터 이 녀석 여기서 지낼 거니까 애도 못 낳고 집에서 놀고 먹는 내가 알아서 키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낼 길고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애를 데려오세요. 저 지금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당장 돌려보내세요.
시어머니가 막무가내로 5살짜리 남자아이를 집에 들이밀자 저는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등짝을 후려치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이 독한 년아! 핏줄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깐년 허락을 왜 받아? 애비 애미 다 죽고 천의 고아가 된 불쌍한 내 조카 손주야. 넌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애 하나 거두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정 싫으면 내가 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매달려 보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기막히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끄러운 걸 딱 질색하며 화부터 냈을 사람이 웬일로 아이를 빤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엄마 말이 맞아. 불쌍한 앤데 우리가 거둬야지. 당신 집에 혼자 있어서 적적했는데 잘 됐네. 지훈이라고 했나? 이름도 예쁘네. 당신이 우리 지훈이 좀 잘 보살펴줘. 나도 주말마다 육아 도울게. 응.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일방적인 통보로 저는 하루아침에 얼굴도 모르는 친척 조카 지훈이의 전담 보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 식구, 아니 낯선 불청객까지 네 식구의 기묘한 동거. 지훈이는 5살 치고는 유난히 체격이 컸고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반찬은 맛이 없다며 식탁에 뱉어버리기 일쑤였고 온 집안을 헤집어 놓으며 벽지에 크레용으로 낙서를 해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제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일상 속에서 저를 가장 소름 돋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남편의 낯선 두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본래 아이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남의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눈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던 인간이었죠. 그런데 지훈이에게만큼은 그야말로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손도 씻지 않고 지훈이부터 번쩍 안아 올리며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오늘 하루 종일 아빠, 아니 삼촌 기다렸어. 아이고 이뻐라. 삼촌이 지훈이 주려고 비싼 장난감 사왔지. 자신을 무심결에 아빠라고 부를 뻔했던 남편. 그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게다가 주말이면 저를 쏙 빼놓은 채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지훈이 셋이서만 놀이공원이나 비싼 레스토랑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다고 하면 남편은 정색을 하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당신 몸도 안 좋은데 어딜 따라 나서? 집에서 푹 쉬어. 내가 엄마랑 애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마치 자신들만의 견고한 울타리에서 저를 철저히 배제하는 느낌. 셋이서 찍어온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저와 1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환하고 눈부신 진짜 아빠의 미소였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시어머니의 기괴한 혼잣말로 인해 더욱 크게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낮잠을 자는 모습을 애틋하게 쓰다듬던 시어머니가 제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도 잔다. 콧대는지 애비를 쏙 빼닮았는데 저 고집불통인 입술은 어쩜 그렇게 그년. 아니 그 사람을 쏙 빼닮았누. 쯧쯧. 불쌍한 내 핏줄. 저는 방문 뒤에 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먼 친척의 조카 손주라면서 시어머니는 왜 아이의 얼굴에서 특정한 누군가의 이목구비를 찾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를 끔찍이도 싫어하던 남편은 왜 지훈이를 보며 아빠처럼 행동하는 걸까요? 이 집안에 저만 모르는 끔찍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지훈이의 짐을 정리하던 중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훈이를 데리고 교회의 대형 키즈카페로 나들이를 떠난 일요일 오후. 텅 빈 집안에서 저는 홀로 지훈이의 서랍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을 옷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다가 문득 서랍장 가장 안쪽 구석에 깊숙이 밀어 넣어진 낡고 때 묻은 가죽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이건 지훈이 친부모 유품이니까 절대 건들지 말라며 유난을 떨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묘한 이끌림에 저는 홀린 듯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베네 저고리와 아기 젖병 몇 개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가방 바닥을 받치고 있던 두꺼운 종이를 들어올린 순간 제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부인과 조리원 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젊은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벌덜 떨게 만든 건 그 여자의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얼굴로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것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간신히 붙잡고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우리 새 식구 세상에 태어난 날. 사랑하는 내 아들 지훈아,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2021년 5월 머릿속에서 강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기는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며 대구지사로 3개월간 장기 출장을 가 있던 때였습니다. 주말에도 일이 바빠 올라오지 못한다며 미안해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살림을 차렸던 거였어. 나를 속이고 밖에서 애를 낳아온 거라고. 친척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남편이 밖에서 상간녀와 짜고 낳아온 친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을 알고도 애를 못 낳는 성녀라며 저를 온 동네의 죄인으로 만들고는 밖에서 낳아온 자식의 공짜 보모로 저를 부려먹기 위해 이 집구석에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습니다. 당장 사진을 들고 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가운 이성이 제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아니야, 참아야 해. 지금 터트리면 저 인간들은 사진을 빼앗고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 거야. 확실한 법적 증거가 필요해.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려면 물러설 수 없는 100%의 증거, 바로 유전자 검사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 속에 온 집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과 지훈이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한 저는 침대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작은 지퍼백 2개를 쥔 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와 분노를 억누르며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소리나지 않게 아주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칫솔 꽂이에는 나란히 꽂혀있는 남편의 파란색 칫솔과 지훈이의 노란색 캐릭터 칫솔이 보였습니다. 지퍼백을 열어 남편의 칫솔모를 가위로 조심스럽게 잘라내는데 손이 너무 떨려 가위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이어 지훈이의 칫솔모까지 완벽하게 채취해 각각의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쓱 마이너스. 화장실 문 너머 거실 바닥을 끄는 불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보, 화장실에 있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결에 깬 남편이 화장실 불빛을 보고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그 1초가 제게는 마치 지옥 같은 영원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화장실에 있어. 덜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에 저는 반사적으로 칫솔모가 담긴 지퍼백을 바지춤에 쑤셔 넣고 변기물을 쫙 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불 꺼진 화장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안 자고 뭐해? 불도 안 켜고 사람 놀라게.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아서요. 토할 것 같아서 변기 붙잡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애써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걱정은커녕 대뜸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휴, 병수발하던 노인네도 아니고 맨날 어디가 아프대. 내일 우리 지훈이 유치원 면접 보러 가야 하니까 애 깨지 않게 조용히 좀 해. 어수선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훑어보곤 획 돌아서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히는 방문을 노려보며 저는 바지춤에 숨긴 지퍼백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시어머니가 지훈이를 데리고 외출하자마자 저는 곧장 택시를 타고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의뢰하시겠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접수처 직원의 무미건조한 목소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피가 마르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직전인데도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만은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비싼 한의원에서 지어온 어린이용 보약을 한가득 들고 왔습니다. 우리 불쌍한 조카 손주 애미애비 없이 커서 기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특별히 녹용 팍팍 넣어서 지어왔다. 지연이 너 이거 내 입으로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그날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내깐년이 어디 귀한 핏줄 먹는데 입을 대.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옆에서 낄낄거리며 지훈이 입에 보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저를 철저한 이방인, 아니 짐승만도 못한 하녀 취급을 하는 두 사람. 저는 그 역겨운 연극을 보면서도 꼭 참고 묵묵히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피해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뒤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을 비운 오후 제 핸드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링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정중앙에 찍힌 붉은색 글씨를 본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성립. 예상은 했지만 활자로 박힌 진실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 조카라며 제게 독박 육아를 시켰던 시어머니, 불쌍한 아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던 남편,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식을 밖에서 낳아와 조강지처인 저를 평생 공짜 보모로 부려먹으려 했던 악마들의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시댁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허리가 부서져라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남편 탓임에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성렬하는 모욕을 홀로 감내했습니다. 그 끔찍한 희생의 대가가 밖에서 나아온 남편의 사생활하니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던 저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커다란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들을 보니 신기하게도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제 영혼을 다 태워버려도 좋을 만큼 서늘하고 독한 분노가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눈물에 젖어 덜덜 떠는 가여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당해. 나 혼자 빈손으로 쫓겨날 순 없어. 이 악마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떨어뜨려 주겠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 시어머니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던 재산, 그리고 저 아이의 침몰하는 그 뻔뻔한 상간녀까지. 제 청춘을 짓밟은 대가를 피눈물로 갚아주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향해 차갑게 미소 지으며 완벽한 사기극에 맞설 저만의 은밀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종님, 주인공의 눈물이 분노로 바뀌고 본격적인 두뇌 싸움이 시작되는 5장 대본입니다. 이제부터는 답답한 고구마는 끝났습니다. 주인공이 철저하게 발톱을 숨긴 채 시댁의 만행을 수집하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짜릿한 복수의 빌드업 구간입니다. 부르부르에 바로 얹어주세요. 대본 5장 완벽한 하녀 연기, 그리고 녹음기에 담긴 추악한 진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적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려면 적이 나를 가장 만만하게 보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언제 울었냐는 듯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아침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에 시어머니가 입에 달고 살던 전복죽까지 정성스레 끓여냈죠.
잠에서 깬 남편과 시어머니는 진수성찬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여보, 어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비록 얼굴 한 번 못 본 친척이라지만 지훈이도 우리 핏줄인데 제가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지훈이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잘 키워볼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순간 흠칫 놀라더니 이내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지. 그래, 밥만 축내느니 그렇게 밥값이라도 해야 안 쫓겨나지. 여보, 고마워. 역시 당신밖에 없다니까. 내가 용돈 좀 넉넉히 줄 테니까 지훈이 옷도 좀 예쁜 걸로 사입히고 그래. 남편은 안도한 듯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속으로는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벽한 무료 파출부이자 호구부모로 전락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비울 때마다 저는 집안 곳곳에 저만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몰래 주문한 초소형 녹음기를 거실 소파 밑과 시어머니 방 침대 밑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화장대 위에는 탁상시계로 위장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죠. 제가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급속도로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파 밑에 숨겨둔 녹음기를 회수해 이어폰을 꽂은 저는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두 악마의 대화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녹음기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 아유, 10년 감수했다. 나는 저 눈치 빠른 년이 지훈이 얼굴 보고 혹시라도 눈치챌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냐. 멍청하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지 남편 자식인 줄도 모르고 상전 모시듯 키우는 꼴이라니. 쯧쯧. 녹음기 속 남편의 목소리. 내버려둬요, 엄마. 지훈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무료 보모로 써먹다가 나중에 애 몸에 상처 하나라도 나면 아동학대로 엮어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빈몸으로 쫓아낼 거니까. 그동안 내 재산은 엄마 이름으로 싹 다 빼돌려 놓을게. 저를 빈몸으로 쫓아내기 위해 아동학대 누명까지 씌울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끔찍한 짓을 꾸밀 수 있는지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남편의 통화 내용이 제 귀를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녹음기 속 남편의 통화 소리. 아, 미치겠네. 윤소의 이 미친 여자가 또 돈 보내라고 난리치잖아. 자기가 지훈이 친엄마인데 외에도 못 보고 숨어 살아야 하냐고 당장 짐 싸서 쳐들어오겠다는데. 녹음기 속 시어머니의 목소리. 미친년. 지압이 빚 대신 갚아주고 애까지 걷어줬으면 평생 입 닥치고 살 것이지. 내가 확실히 협박해둬라.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가짜 차용증으로 경찰에 쳐넣어버리겠다고.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일었습니다. 윤소희. 그것이 사진 속에서 지훈이를 안고 있던 상간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상간녀가 돈을 뜯어내며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빚 때문에 약점을 잡혀 아이마저 빼앗긴 채 협박을 당하고 있는 뉘앙스였으니까요. 가짜 차용증, 빚 때문에 아이를 뺏겼다고.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이 악마 같은 모자에게 속아 인생을 저당 잡힌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저는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단 목록 가장 아래 숨겨져 있던 윤소희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찾아내 제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을 조를 가장 치명적인 독. 저는 그 독을 직접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낮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경로당에 간 사이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상간녀 윤소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상상했던 표독스러운 상간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한없이 앳되고 지친 목소리였죠.
지훈이 아빠 본처 되는 사람입니다. 당장 만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1시간 뒤 변두리의 인적 드문 카페. 제 앞에 나타난 윤소희의 행색을 본 저는 속으로 적잖이 놀랐습니다. 명품으로 휘감고 아나무인일 거란 예상과 달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보풀이 일어난 낡은 니트를 입고 있었거든요.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궁지에 몰린 작은 새 같았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죠? 저한테서 지훈이 뺏어가고 돈까지 뜯어간 걸로 모자라서 이제 본처까지 나서서 사람을 말려 죽이려고요. 소희 씨가 적대감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나를 세웠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소파 밑에서 빼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기 속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 지훈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무료 부모로 써먹다가 나중에 아동학대로 엮어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쫓아낼 거니까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가짜 차용증으로 경찰에 쳐넣어버리겠다고 해. 자신을 철저히 이용하고 버리려는 계획, 그리고 저마저 처참하게 짓밟으려는 그들의 악마 같은 음성을 듣는 동안 소혜 씨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인간들, 나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아내와는 껍데기뿐인 쇼윈도 부부라고, 당신만 믿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혼하고 지훈이랑 셋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소희 씨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4년 전 아버지의 병원비와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려있던 20대 사회초년생 소혜 씨에게 남편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키다리 아저씨 행세를 하며 빚을 갚아주겠다고 유인해 임신을 시켰고, 아이를 낳자마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 갚아준 돈, 그거 사실 다 시어머니 돈이었대요. 제가 지훈이를 낳자마자 병실로 쳐들어와서는 갚아준 돈의 10배가 적힌 가짜 차용증을 들이밀며 당장 지훈이를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고 지훈이는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소희 씨는 빚에 발목이 잡혀 생떼 같은 핏덩이를 빼앗긴 채 4년 동안 죽은 듯 숨어 지내며 시어머니에게 매달 협박용 돈까지 뜯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제 10년의 헌신을 거저먹은 것도 모자라 어리고 약한 여자의 인생까지 철저하게 유린한 짐승들. 더 이상 사람 대접을 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소희 씨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혜 씨, 나 그 인간들한테서 빈손으로 쫓겨날 생각 추호도 없어요. 당신도 언제까지 그렇게 협박당하면서 내 새끼 남의 손에 크는 거 지켜만 볼 건가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소희 씨를 향해 저는 차갑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랑 손잡아요. 내가 소희 씨한테 씌워진 그 억울한 빚과 가짜 차용증 무효로 만들어줄게. 그 대신 소희 씨는 그 인간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내 무기가 되어줘야겠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그 지옥 같은 집구석을 통째로 박살내버립시다. 제 결연한 눈빛에 잠시 머뭇거리던 소희 씨의 눈빛이 이내 독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꽉 쥐었던 주먹을 부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지훈이만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인간들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겠어요. 조강지처와 상간녀.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여자가 공통의 적을 향해 피 튀기는 복수의 동맹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타깃은 한 달 뒤에 열릴 남편의 상무 승진 축하 파티였습니다. 수백 명의 회사 임원들과 지인들이 모이는 그 화려한 무대야말로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처참하게 매장시켜버릴 가장 완벽한 단두대가 될 테니까요. 한 달 뒤로 다가온 남편의 상무 승진 축하 파티. 그날을 완벽한 지옥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소희 씨는 철저하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저는 집에서 완벽한 백치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안심하고 제 앞에서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도록 말이죠. 몰래 설치해둔 녹음기를 통해 알아낸 그들의 자금 흐름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상무 승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재산 분할에 대비해 저 몰래 모든 예금과 주식을 시어머니 명의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0년 전 제가 제 전 재산을 털어 시부모님 명의로 사들였던 그 아파트마저 완전히 팔아치워 현금화할 서류를 꾸미고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10년간의 병수발과 경제적 기여도를 증명할 통장 내역, 남편의 끔찍한 외도와 혼외자 증거인 유전자 검사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만행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모조리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제 철저한 준비에 혀를 내두르던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시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재산과 남편의 월급 통장에 모조리 가압류부터 걸어둡시다. 저쪽에서 이런 한 푼 마음대로 빼쓰지 못하게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의 승진 파티 전날에 맞춰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가 시댁과 남편의 회사로 날아가도록 기막힌 타이밍을 세팅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빼돌릴 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한편 소희 씨는 남편의 회사 내부망을 박살낼 거대한 폭탄을 제조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불임 아내를 지극한 사랑으로 감싸는 헌신적인 애처가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박살내기 위해 소희 씨는 그동안 남편과 나눴던 추악한 미래 카톡 내용, 시어머니가 들이밀었던 가짜 차용증, 그리고 남편이 지훈이를 안고 진짜 아빠처럼 웃고 있는 사진들을 모아 하나의 폭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제게 삿대질하며 명령했습니다. 내일 우리 아들 상무 승진 파티에 회사 높은 양반들이랑 VIP들 쫙 깔릴 거다. 너네도 못 나와서 기운 빠지게 하는 년이니까 괜히 앞에 나서서 우리 아들 격 떨어뜨리지 말고 구석에서 얌전히 짐이나 지켜. 알았어.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내일 파티 두 분 평생에 잊지 못할 최고의 자리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고개를 푹 숙인 제 얼굴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지고 있다는 것을 축배의 환상에 빠진 두 악마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상무 승진 축하 파티 당일, 시내 최고급 호텔의 대형 연회장에는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수백 명의 임원진과 귀빈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쫙 빼입은 남편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린 채 하객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뼈를 갈아 넣더니 드디어 상무를 달았네요. 다 대표님께서 알아봐 주신 덕분이죠. 호호. 하, 감사합니다. 앞으로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테이블에 쥐죽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보며 어머, 이 상무님 사모님이신가 봐. 어쩜 저렇게 조신하실까라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소희 씨가 만들어준 특별한 영상이 담긴 USB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고 마침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남편의 승진 소감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남편은 마이크를 잡고 한껏 거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곁에서 묵묵히 저를 내조해준 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입에 발린 가증스러운 멘트를 날리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아내를 위해 직접 만든 감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남편의 신호와 함께 연회장 불이 모두 꺼지고 무대 뒤에 거대한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남편은 짐짓 감동적인 표정을 지으며 스크린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감동적인 부부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 성립. 화면 전체를 새빨갛게 뒤덮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뭐야? 당장 안 꺼. 방송실. 당장 화면 끄라고. 사색이 된 남편이 마이크에 대고 악을 썼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파티 시작 전 호텔 직원에게 두둑한 팁을 쥐어주며 저희 남편이 끄라고 소리쳐도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거든요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죠.
당황한 남편이 허둥지둥 단상을 내려오려는 찰나 이번에는 스크린에 끔찍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 지훈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무료 보모로 써먹다가 나중에 아동학대로 엮어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빈몸으로 쫓아낼 거니까 그동안 내 재산은 엄마 이름으로 싹 다 빼돌려 놓을게. 아유, 나는 저 눈치 빠른 년이 지훈이가 네 자식인 거 눈치챌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아냐. 멍청하고 순진에 빠져가지고 지 남편 사생아인 줄도 모르고 상점 모시듯 키우는 꼴이라니. 쯧쯧. 그 순간 수백 명의 하객석에서 헉 하는 경악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있던 대표이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분노로 끓어올랐고 다른 임원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된 겁니다. 대표님,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아이고 내 아들 살려 라며 뒷목을 잡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완벽한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든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연회장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들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애처가 행세를 하며 여러분을 기만해온 이상무의 진짜 얼굴입니다. 제 10년 전 재산을 털어 빚을 갚아줬더니 밖에서 사생아를 낳아와 조카라고 속이고 저를 공짜 보모로 부려먹은 악마들이죠. 지연아,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구두발로 남편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설명은 내가 아니라 경찰서 가서 해. 넌 오늘부로 상무자리는커녕 횡령과 사기죄로 감옥에 갈 준비나 해. 그리고 저는 연회장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낑 마이너스. 무거운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속아 빚에 발목이 잡힌 채 아이를 빼앗겼던 지훈이의 진짜 엄마 윤소의 시였습니다. 소희 씨의 등장에 바닥에 나뒹굴던 시어머니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무거운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속아 빚에 발목이 잡힌 채 아이를 빼앗겼던 지훈이의 진짜 엄마 윤소의 시였습니다. 소희 씨의 등장에 바닥에 나뒹굴던 시어머니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너,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경비 안 부르고 뭐해. 저 미친년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소희 씨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 위로 올라와 제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악마 같은 노인네가 제 아버님 병원비를 갚아주겠다며 저를 속이고 들이민 가짜 차용증입니다. 무려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이자를 적어놓고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저를 사기죄로 감옥에 보내겠다고 지난 4년간 저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증거입니다. 연회장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륜과 사생아도 모자라 이제는 악질적인 사기 협박 범죄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독사 같은 년들이 짝짝꿍이 돼서 우리 모자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 서류 다 가짜예요.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며 부인하자 소희 씨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지금 문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 형사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파티장에 오기 전 저와 소희 씨는 미리 경찰서에 들러 시어머니를 공갈 협박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파티장으로 출동해 달라고 요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말 좀 해봐라. 엄마 감옥 가기 싫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대표이사가 뚜벅뚜벅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대표이사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남편을 찢어 죽일 듯 매서웠습니다. 이상무. 아니, 이대리. 대표이사의 입에서 나온 직급 강등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회사에 바친 세월이 얼만데. 닥쳐.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범죄자 새끼가 상무 자리를 탐내. 넌 오늘부로 해고야. 아니, 해고로 끝날 줄 알아. 내 놈이 그동안 회사 법인카드 유용하고 협력업체에서 뒷돈 받은 정황.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조용히 덮어주려 했더니 이런 인간 말종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대표이사의 호통에 남편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자비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모 씨, 당신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김모 씨, 당신은 공갈 협박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싸늘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은팔찌를 찬 모자는 짐승처럼 질끌 끌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승진 파티장이 순식간에 가장 비참한 공개 처형장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저는 끌려가는 남편의 귓가에 다가가 조용히 하지만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내 명의로 몰래 빼돌리려던 재산, 내가 이미 다 가압류 걸어놨어.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빈털터리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리나 해봐. 남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그 통쾌한 몰락을 지켜보며 저와 소희 씨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쉬며 서로를 마주보고 후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진 파티에서의 완벽한 단두대 처형이 있은 후 그들의 몰락은 가파른 낭떠러지에서 굴러떨어지는 바위처럼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최종 선고 공판일. 방청석에 앉은 저와 소희 씨 앞으로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이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명품만 고집하며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니던 시어머니는 하얗게 센 머리에 퀭한 눈으로 바닥만 기어다녔고 젤을 발라 말끔하게 넘겼던 남편의 머리는 듬성듬성 빠져 늙고 초라한 범죄자의 몰골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판사님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아내를 기만하고 혼외자를 숨긴 채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매우 무거우며 회사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 역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김 씨는 가짜 차용증으로 약자인 미혼모를 장기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히 크다. 판사님은 자비 없는 판결봉을 내리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피고인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아울러 원고 이지연에게 위자료 5천만 원 및 재산 분할 기여도 80%를 인정하며 피고들이 빼돌린 자산 일체를 원상 복구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땅. 아이고.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빼주세요. 저 죽일 년들이 우리 모자 재산을 다 뺏어가려고 꾸민 짓입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뒹굴며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짐승처럼 질끌 끌려나갈 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절규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미쳤었어. 제발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 좀 해줘. 나 이대로 감옥 가면 죽어. 저는 끌려가는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빨아먹은 10년의 청춘에 비하면 그깟 5년은 너무 짧지. 감옥에서 평생 내 엄마랑 썩어 문드러져. 재판이 끝난 후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제 곁에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은 소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가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엄마의 자리를 되찾은 소희 씨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지연 씨, 정말 고마워요. 지연 씨 아니었으면 저랑 지훈이 평생 그 악마들 구렁텅이에서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소희 씨가 용기 내준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되찾은 거려. 지훈이 예쁘게 잘 키워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길고 끔찍했던 악몽의 끝을 기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받아낸 막대한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로 작고 아담한 카페를 차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이지연이라는 온전한 제 이름으로 말이죠. 가끔 교도소에서 남편이 쓴 반성문과 영치금을 보내달라는 구질구질한 편지가 날아오지만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곧장 파쇄기에 넣어버립니다. 그들이 지옥불에서 어떻게 타들어가든 이제 제 알바가 아니니까요. 저의 기막히고 통쾌했던 복수극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는 저처럼 억울한 일 없이 늘 따뜻한 본변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